안녕하세요. 저는 엑시오스에서 알테라 FA를 맡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알테라의 새로운 제품군인 SOC FJ 시리즈에 관해 말씀드리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테라의 고성능 FJ 패브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암코어를 동시에 내장한 SOC FJ 시리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세미나가 저희 SOC FJ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웨비나의 어떤 목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SOC FJ 제품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FJ에서 암코어가 내장된 영역을 저희들은 이제 HPS라고 부르는데 그 HPS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RM 시스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이제 QSys라는 어떤 툴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EDS 제품군, 그러니까 SOC EDS 제품군이 있는데요. 그 제품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SOC FJ 제품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슬라이드는 가트너사가 2010년에 조사를 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전체 FPGA를 사용한 디자인에서 CPU가 사용되는 비율을 나타낸 어떤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점점 그 CPU가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냉장고에서도 요즘은 안드로이드가 올라가고 세탁기에도 안드로이드가 올라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FPGA만으로서는 그런 영역을 어떻게 구현하기가 힘들고 CPU 제품군들, 예를 들면 소프트코어, 니오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브레이즈, 경쟁사의 마이크로브레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별도의 그 CPU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디자인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라는 이 점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개발자분들이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의 시스템 디자인상에 있어서 어떤 요구사항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시스템 퍼포먼스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스템 파워를 줄였으면 좋겠다. 소모되는 파워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드 사이즈를 줄였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코스트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 4가지의 어떤 당연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성취하기 힘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테라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솔루션이 바로 SOC FJ 제품군입니다. SOC FJ 제품군은 알테라의 FJ 패브릭 기술의 ARM 하드코어를 동시에 한 다이상에 내장한, 한 패키지상에 내장한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ARM의 하드코어를 내장하고 알테라의 고성능의 FJ 패브릭을 동시에 내장함으로써 인베디드 데벨로퍼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4가지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듀얼코어 ARM의 그 고텍스 A9 시리즈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라 28나노 공정에 그 FPGA 패브릭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RM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ARM의 에코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개발에 있어서 편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제품군이 될 수가 있죠. 저희들이 이제 이 시점에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니오스, 기존의 그 알테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코어 CPU인 니오스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엑스칼리버 제품군들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크게 차이점은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군들은 니오스라든지 제품군들은 사용자가 그 CPU 주변을 디자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리는 SOC 제품군은 일반적인 상용 CPU처럼 그 CPU 주변의 페리페럴들은 대부분이 하드와이어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크게 디자인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장벽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일반 CPU를 사용한다는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SOC FPGA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HPS라고 불리는 하드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ARM 코어가 내장된 영역.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FPGA 그 패블릭 사이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HPS 영역을 다시 한번 받아보면은 가장 대표되는 게 ARM 듀얼 코어입니다. 고텍스 A9 시리즈. 갤럭시 S3 같은 경우에 그 고텍스 A9의 그 코드 코어죠. 저희들은 이제 그 성능의 딱 절반인 그 듀얼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듀얼 코어의 그 각각은 이제 up to 800MHz까지 오퍼레이션 동작 속도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온 액셀레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FPU도 동시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코어가 네온과 FPU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어는 32KB의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런 캐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알테라가 장점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ECC가 거의 모든 메모리 디바이스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L2 캐시에도 ECC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디바이스들 DDR이라든지 LPDDR에 대해서도 ECC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그러니까 노아 플래시, 낸드 플래시, SDIO, MMC 같은 어떤 그 메모리 페리페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ECC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부분에 대해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반대편 사이드인 그 FPGA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5 시리즈, 28나노 5 시리즈 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모두 수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8나노 공정에 LP 파워, 28나노 LP 공정으로 제조가 되었고요. TSMC에서 28나노의 LP 공정으로 제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시버, 10기가까지 되는 트랜시버가 내장이, 이거는 디바이스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패밀리마다 틀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그 디바이스 모두 가장 좋은 디바이스 선택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가정했을 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0기가의 까지 제공이 되는 트랜시버가 내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 폭의 DSP 블럭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HPS 영역에서도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제 데디케이트하게 달려 있는데 이 FPGA 사이드에서도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를 디바이스마다 틀리긴 하지만은 3개까지 달려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PCI Express 관련된 하드코어도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 디자인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디바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안 되는 디자인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그 알테라의 그 SOC FPGA 제품군이 그 인베디드 디벨로퍼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크게 4가지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스템 성능에 대해서 그 고텍스 A9의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한 코어가 2000 드라이스톤 밉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듀얼 코어라서 단순히 생각해서 이제 4000 드라이스톤 밉스의 성능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PGA 사이드에서 DSP 블럭이 있기 때문에 최대 300GFLOPS까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DSP까지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up to 125GBps까지 그 CPU와 FPGA 사이드의 어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원칩으로 가니까요. 기존의 디스크리트된 어떤 제품군에 비해서 파워 소모가 당연히 줄겠죠. 예, 그 다음에 보드 사이즈도 당연히 이제 줄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CPU 제품군들이 좀 굉장히 어떤 가격대가 내려갔긴 하지만 그래도 FPGA를 같이 구성하셨을 때 가격대는 굉장히 어떤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4가지 어떤 그 인베디드 디벨로퍼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패키지 안에
그 HPS, 그러니까 ARM하고 FPGA를 그냥 같이 묶었을 때 이 양당 간의 어떤 연결이 보장이 안 된다면은, 아니면은 연결이 되었지만은 뭐 저속으로 통신한다면은 사실은 어떤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것들이 CPU와 FPGA 간의 어떤 고속의 그 밴드위스가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은 이제 125기가 BPS는 이제 아리아 시리즈, 저희들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사이클론 시리즈가 있고 아리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론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00기가 정도고요. 아리아 시리즈가 보다 상급인데, 아리아 시리즈는 125기가 BPS의 어떤 그 양당 간의 CPU와 그 FPGA 사이드 간의 통신 채널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동시에 4개의 메모리 컨트롤러를 사용하신다면은 170기가 BPS의 메모리 리드 라이트 성능을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 하드 프로세스 시스템 자체가 HPS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상용 CPU와 동일하게 그 페리페럴들을 하드하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드와이어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페리페럴들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가빗 이더넷, 그 다음에 USB OTG 모드가 제공되는 USB, 그 다음에 뭐 캔 드라이버라든지 UART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용 CPU에서 제공되는 것들은 모두 다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CI Express, 루트 포트도 될 수 있고 엔드포인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에서 다 동작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트랜시버, 그러니까 10기가까지 지원이 되는 그 트랜시버를 뭐 업투 6포트까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6기가까지 제공이 되는 포트를 30개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디바이스 패밀리마다 패키지마다 틀립니다. 예, 현재 알테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전체 SoC FPGA 제품군의 그 디바이스 포트폴리오가 이제 이 슬라이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4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은 사이클론 시리즈가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아리아 시리즈인데요. 이 각각의 시리즈는 이제 저희들이 패밀리라고 부르는, 그 패밀리가 보통은 이제 그 로직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FPGA 패밀릭이 수용할 수 있는 로직 사이즈가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그 패밀리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 패밀리가 도합 4종류, 사이클론 시리즈 같은 경우는 4종류, 그다음에 아리아 시리즈는 2종류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패키지가 틀려지게 되면 또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별도의 어떤 CPU 제품군들이 아니기보다 기존에 알테라가 가지고 있는 사이클론 시리즈, 아리아 시리즈, 뭐 스트라텍스 시리즈, 이런 시리즈에서 그 암코어를 이제 라이센스 받아서, 암사에 라이센스 받아서 하드와이어로 이제 내장을 한 제품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제 저희들이 구분할 때 사이클론 시리즈로 구분하고 아리아 시리즈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알테라의 디바이스에 익숙하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첨언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CPLD 제품군인 맥스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우엔드 시장, 그러니까 좀 더 저가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사이클론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드렌지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아리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스트라틱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SoC 디바이스는 사이클론 디바이스와 아리아 디바이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양쪽을 보시면 이제 비교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HPS 영역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론 시리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듀얼 코어인데 패키지에 따라서 싱글 코어로 패키징이 되는 제품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싱글 코어다 보니까 보다 전력 소모에 대해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듀얼 코어고 사이클론 시리즈는 이제 싱글 코어 제품군도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만한 점은
사이클론 시리즈는 100기가까지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 FPGA 사이드와 HPC 사이드가 100기가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아 시리즈는 125기가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모리 컨트롤러는 그 FPGA 사이드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를 한 디바이스에서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시리즈는 도합 4가지, up to 4개의 어떤 그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제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가 이제 차이가 이렇게 나죠. 51기가 bps와 170기가 bps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패밀리를 나눌 때 그 FPGA 사이드에 사이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로직 사이즈로 패밀리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25000L이, 40000L이, 40000L이, 85000L이, 110,000L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이클론 시리즈가 이 3월부터 이제 ES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ES는 110,000L이 베이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 시리즈는 350,000L이, 460,000L이 시리즈가 있고요. 트랜시버가 각각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5기가와 10기가. 각각이 낼 수 있는 성능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파워 소모에서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CPU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잘 아시겠지만은 ARM의 시리즈 중에 고텍스 시리즈 중에서 그 M 시리즈와 R 시리즈와 A 시리즈로 보통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M 시리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통 MMU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뭐 OS가 없는 환경에서 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그 M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R 시리즈, 리얼타임적인 요소가 강화된 R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고속의 어떤 그 이미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CPU군들이 이제 A 시리즈고요. 그래서 SoC FPGA 제품군은 이 라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의 라인에 있는 A9 시리즈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데 굳이 이 정도 필요 없다, A9 시리즈까지 어떤 성능은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대응되는 제품군이 니오스 제품군이 있습니다. 니오스 제품군이 이제 M 시리즈와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코어로 어떤 CPU를 바로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SoC FPGA 제품군도 FPGA 사이드에다가 니오스를 생성시킨 다음에 리얼타임 어떤 관련된 요소를 처리할 때 사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뭐 이 ARM 코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ARM 코어가 저희들이 A9 시리즈의 버전 7의 A 버전을 내장된 A9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8스테이지의 파이프라인 스테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헤르츠당 2.5 밉스의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듀얼 코어가 가장 기본인데요. 각각의 코어는 FPU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위해서 FPU와 그 다음에 네온 엑셀레이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코어는 이제 에런 캐시를, 인스트럭션 캐시, 데이터 캐시를 각각의 분리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CU를 통해서 L2 캐시가 유지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SMP 모드, 시메트릭 멀티프로세서 모드일 때는 SCU를 통해서 항상 같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같은 어드레스 레인지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네온은 일단은 동시에 16개의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같은 연산을 동시에 1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 데이터라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뭐 덧셈 연산을 16개를 한다든지, 뭐 곱셈 연산을 16개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장점은 주로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어떤 처리가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끔 자료를 찾아보면은, ARM코어에 10MHz를 동작 속도를 넣고, MP3 플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 보통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H.264 포맷이 있지 않습니까? HD 포맷이 있을 때 그 포맷을 보통 이제 디코딩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제품군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X264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보면은 이제 암코어에서 네온 가속기를 사용해서 디코딩 할 때, 보통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그 프로파일에 대해서 디코딩이 가능하다. 듀얼 코어를 사용해서, 암코어로 해서 가능하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네온 어떤 엑셀레이터를 사용해서 그 강력한 어떤 비디오 처리 아니면 알고리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저희들이 그 SoC FJ 제품군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암코어, 듀얼코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2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상용 CPU가 가지는 이더넷, 뭐 2포트 이더넷, I2C, 그 다음에 캔 드라이버, 그 다음에 UART, 그 다음에 뭐 DMA 8채널까지 되는 DMA, SPI, GPIO.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용 CPU가 가지는 모든 디바이스는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UART가 뭐 16개 동시에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일반적인 상용 CPU는 이제 그런 게 좀 힘든데,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그 UART를 16개 생성한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 되죠. 핀 되는 대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어떤 디자인이 가능한 요소죠.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어떤 플렉시블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 패키지상에 있지만은 HPS 영역과 FPGA 영역이 동시에 부팅이 가능하고, 아니면은 별도로 또 부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으로도 부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부트 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경쟁사 대비 그 장점으로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CPU 쪽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HPS 쪽은 부트 소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FPGA 쪽은 이제 컨피그레이션 소스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FPGA 쪽에서는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FPGA에서 제공해 드렸던 그 컨피그레이션 메소드는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쪽을 위해서 낸드 플래시, 아니면 뭐 MMC, SDIO 카드, 그 다음에 그 SPI를 통해서 부팅이 가능한 메소드가 제공이 됩니다. 개별로 이렇게 부팅이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PU가 먼저 살고 CPU가 FPGA를 컨피그레이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FPGA의 이미지를 동시에 이제 뭐 SD 카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부팅하고 나서 CPU가 처음에 부팅하고 나서 이 FPGA를 원하는 이미지로 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컨피그레이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FPGA가 먼저 살고 HPS 영역을 살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이제 백플레인 통해서 부팅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인 카드로 시스템을 구성하실 때 이 라인 카드에 그 부트롬을 별도로 저장할 필요 없고, 뭐 부트 관련된 것들을 뭐 이렇게 저장해서 라인 카드마다 저장을 해서 뭐 업데이트 할 때마다 라인 카드를 별도로 계속 업데이트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메인 슬롯에서 그 각각의 라인 카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 메인 슬롯에서 백플레인을 통해서 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CPU의 부팅 관련된 그 이미지를 뭐 리드백해서 일반적인 어떤 악의적인 어떤 그 경쟁자가 리드백해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아예 이 로직에서 디크립션 시켜주는 로직을 여기다가 심은 다음에 이 부트 소스를 통해서 이 인크립션된 부트 소스를 로직에서 디크립션 시켜서 CPU 쪽으로 부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짝 넘겨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제공해드린 방법 중 하나가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은 CVP라고 해서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희들이 제공해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PC에 보통 뭐 아니면은
뭐 PCI 익스프레스로 구성이 된 뭐 서버 제품군의 어떤 제품을 만드신다. 일종의 그 도토 카드 형식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신다 했을 때 어떤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 드리는 거죠.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컨피그레이션 가능하도록 다이나믹하게 컨피그레이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CVP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그 인터커넥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중앙에 있는 암코어 영역하고 뭐 인터커넥터, LCD 인터커넥터 이 부분들은 보통은 저희들이 알테라가 ARM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연결하는 부분들은 이제 알테라가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틀려지는 부분이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틀려지게 되는데 알테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좀 더 밸런스를 맞춘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외부에 그러니까 FPGA에서 S트림 쪽으로 가는 이 패스 외에는 대부분의 어떤 그 데이터 스루풋은 LCD 커넥터, 인터커넥터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CD 인터커넥터는 ACP라고 불리는 캐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DMA가 그 메모리 투 디바이스, 디바이스 투 메모리 아니면 메모리 투 메모리인데 ACP라는 게 그 ARM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이 ACP는 메모리 투 혹은 뭐 디바이스 투 캐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캐시로 바로 올라와서 좀 더 고속의 어떤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피처 중에 하나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 ACP가 모든 디바이스가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디바이스라는 것은 이제 DMA가 가능한 디바이스가 사용 가능한 거죠. ACP를. 그래서 만약에 이더넷이 만약에 왔다. 고속으로 이더넷을 처리하신다고 했을 때 이더넷 데이터를 메모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ACP 쪽으로 해서 캐시에 바로 올려서 CPU가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적재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능의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각각의 패스들, 지금 보시는 이런 패스들의 어떤 밴드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밴드위스가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여기 L2 캐시와 실제 메모리 디바이스까지는 102GBps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HPS2 FPGA to HPS. 그러니까 CPU와 FPGA 간에 혹은 FPGA와 CPU 간의 어떤 패스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up to 128비트로 해서 64 단방향으로 했을 때 64GBps가 나오게 됩니다. 양방향으로 하면 이제 100기가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SoC FPGA 제품군 같은 이런 컨셉의 제품군을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기능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멀티포트 메모리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HPS에 데디케이트된 메모리 컨트롤러를 FPGA 쪽에서 유저 로직에서 쉐어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HPS와 유저 로직이 동시에 같은 메모리를 바라보고 처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비디오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수집된 비디오 데이터를 HPS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메모리상으로 임의로 자동으로 이제 옮겨주는 그런 기능들을 보다 쉽게 구현이 가능한 어떤 그런 피처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포트 프론트엔드라는 어떤 레이어가 하나 있는데 이 레이어 자체가 이제 아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HPS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 혹은 유저 로직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아비트레이션을 해주는 기능을 여기서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떤 메모리 컨트롤러의 어떤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FPGA 쪽에서도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를 이제 포함할 수 있는데,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차이점은 이제 그 CPU가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 어떤 직접적인 패스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자인에서는 이제 FPGA가 수집된 데이터를 같은 HPS가 바라보고 있는
이 메모리상에 적지 않은 게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디자인을 했고요. 예.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기능 중 하나가 이제 PCI Express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리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네레이션 2 버전 2로 해서 4레인까지 제공이 되고 제네레이션 1으로 해서는 이제 8레인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시리즈는 제네레이션 2로 해서 2레인까지, 제네레이션 1으로 해서는 이제 4레인까지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포트 엔드 포인트를 이제 지정하기에 따라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CVP라고 불리는 PCI Express를 통해서 FPGA를 컨피그레이션하는 방법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PCI Express 말씀을 드리면은 이 멀티펑션에 대해서 이제 피처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이거는 사실 USB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컴파운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한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일 때 이거를 이제 좀 더 풀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PCI Express 같은 경우에는 버스, 디바이스, 펑션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뒤에 있는 펑션을 사용해서 같은 실리콘상에 있긴 하지만은 다른 디바이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PCI 링크가 한 개밖에 없을 때, 한 개로 이제 연결을 할 때, 이 루트 포트와 엔드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각각은 이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다른 디바이스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기능이죠. 예, 저희들은 이제 그런 기능까지 동시에 제공이 되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HPS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인터커넥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HCP 영역이 있는데요. 이 HCP를 통해서 각각의 디바이스들, 각각의 페리페럴들은 이제 메모리, 커런트 메모리, 쉐어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피처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에 각각의 모든 어떤 트랜지션들은 대부분이 L3 스위치를 거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커런시 부분에 대해서는 커런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CC 부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모든 메모리 디바이스, 메모리 가용한 메모리 디바이스에 대해서 ECC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될 수 있죠. 예. FPGA 사이드에서 HPS의 메모리를 직접 접근하는 그런 방식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포트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라든지 128비트라든지 256비트라든지 이런 어떤 버스 비스를 가지고 접근이 가능한데요. 여러 가지 어떤 접근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멀티포트 프론트엔드라고 불렀던 메모리 컨트롤러, 그러니까 FPGA 사이드에서 HPS의 메모리를 이제 액세스할 때 아비트레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트랜잭션에 대해서 선후를 판단내릴 때 저희들은 좀 더 세분화된 어떤 기능, 구별자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절대 순위, 그러니까 절대 순위에서 0부터 7까지의 어떤 순위가 있고, 0부터 7까지 순위는 각각의 어떤 마스터로 나눌 수 있겠죠. 어떤 순위로 나눠서 마스터별로 이제 크리티컬하게는 CPU 쪽에 7을 주고, 그 다음에 포트 1이라는 것들이 이제 아까 보셨던 FPGA 쪽에서 HPS 쪽으로 넘어오는 포트에 대해서 이제 포트 1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포트 1에 대해서 프라이어티를 6으로 주고, 그 다음에 S3 스위치, 아까 보셨던 인터커넥터 부분에 대해서 6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트에 대해서 이제 4를 주고 이렇게 줬을 때, 사실 여기서 또 이제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포트 1하고 S3 스위치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프라이어티를 가지니까, 여기서 이제 웨이트를 줘서 포트 1이 전체 대역에서 70%를 쓰고 SL 스위치는 30% 쓴다든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이내믹하게
그 사용하시는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그 시스템 구성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이제 우위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기능 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메모리 프로텍션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의 실수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시스템 이상이 되었든 FPGA가 그 CPU 쪽에 있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는데, 그 접근을 할 때 어떤 OS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실수든 아니면 버그든 접근하게 되면 이제 일단 메모리 커럽션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OS가 동작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메모리 프로텍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마스터 여러 가지 어떤 구분자가 있는데, 이 구분자를 통해서 이제 프로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그 영역을 프로텍션 해주는 그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동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한 패키지상이 있지만은 각각의 그 HPS와 FPGA는 각각의 어떤 IO를 데디케이트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IO를 가지고 있는데, 이 IO를 기본적으로는 이제 데디케이트하게 쓰긴 하지만은 이 영역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FPGA가 HPS의 어떤 쓰지 않는 IO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 HPS가 FPGA의 영역에 있는 IO를 빌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용적으로 어떤 디자인이 가능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다 먹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상용 CPU도 대부분이 이제 그 여러 기능을 작은 다이상에 넣다 보니까 핀이 좀 작은 상황에서, 핀 개수가 작은 상황에서 어떤 여러 기능을 넣다 보니까 핀 셀렉션을 해서 먹싱을 통해서 이제 핀 셀렉션을 보통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핀 먹스를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CPU IO 쪽에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이더넷을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어떤 다른 기능을 못 사용한다든지 뭐 반대의 어떤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Run IO라고 해가지고 그 HPS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 IO들을 이제 그 FPGA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도 먹스가 있습니다. 그 아리아 시리즈하고 사이클론 시리즈, SoC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TSMC의 28나노 LP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LP 공정이라는 게 로우 파워, 로우 코스트에 포커스를 맞춘 공정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둘 다 그 사이클론하고 이제 아리아 시리즈는 둘 다 이제 28나노 LP 공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스트라틱스 시리즈, 그러니까 SoC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스트라틱스 시리즈는 이제 HP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SoC FPGA 디바이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패밀리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사이클론, 아리아 시리즈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25,000L, 40,000L, 85,000L, 110,000L의 어떤 로직 사이즈를 가지는 디바이스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고, 각각의 그 디바이스들은, 각각의 패밀리들은 이제 그 종속적으로 그 예를 들면은 뭐 맥스 IO 숫자가 틀린다든지 아니면은 트랜시버 숫자가 틀린다든지 이렇게 틀린다든지 아니면은 하드 메모리 컨트롤러 개수가 틀린다든지, 예,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그 패밀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의 패밀리는 어떤 그 디바이스 패키지에 이렇게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저 IO가 개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용하시려는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 유저 IO 숫자를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5월달부터 그 쇼핑이 가능한 그 알테라에서 만든 사이클론 5 SoC 디벨로먼트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트가 대략 가격은 이제 1,595불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이클론 5 SoC 11만 L짜리 어떤 그 제품을
포함하고 있고, 이 기본적인 어떤 그 레퍼런스 회로, 그 다음에 봄 리스트, 그 다음에 레퍼런스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징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ARM DS5라고 불리는 알테라 에디션에 대해서 유저 한 명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995불인데요. 이 995불짜리 라이센스와 보드 가격까지 포함해서 1595불에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어떤 모양은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HPS 쪽에서는 예를 들면 USB, UART 한 포트, USB, 그 다음에 푸시 버튼, 딥 스위치, LED, 캔 드라이버, 이렇게 이런 어떤 디자인들을 다 살려서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FPGA 영역에서는 이제 딥 스위치, 푸시 버튼, LED, 그 다음에 이더넷, 두 개의 이더넷,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어가 가능하도록 이제 디자인 구성을 해놨습니다. 하드적인 구성까지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 알테라가 만든 그 레퍼런스 키트에 대해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골든 디자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골든 레퍼런스 디자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전체 이 구성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I2C 한 포트, GPIO 컨트롤러 살리고, 그 다음에 UART 두 포트 중에 한 포트 살리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페리페럴들을 다 살려서 어떤 진짜 구동이 가능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HPS하고 FPGA 간의 어떤 브릿지들, H2F, 그 다음에 F2H, 그 다음에 라이트웨이트, H2F 브릿지를 이용해서 FPGA에 있는 어떤 IP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레퍼런스 하실 만한 어떤 디자인들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예. 현재 지금 출시 중인 어떤 SoC FPGA 디벨로먼트 키트들은 알테라 제품군 외에 그 에로사에서 만든 SoC 키트라는 제품군이 있고요. 가격은 295불 정도입니다. 그리고 메카니카에서 나오는 헬리오 키트라는 제품군이 있습니다. 헬리오 키트 제품군도 295불 정도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VB라고 해서 독일 회사가 있는데요. 이 독일 회사에서도 소크레이트라는 어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가 다 되고 있고요. 다 주문해서 구입이 가능하신 제품군들입니다. 지원되는 OS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연히 리눅스는 이제 포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xWorks, 그 다음에 마이크로COS, 그 다음에 스레덱스, 그 다음에 QNX,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윈도우즈 엔비디드 7까지 저희들이 현재 적어도 올해 Q3까지, 쿼터 3까지는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CPU 벤더들이 이제 자사의 어떤 CPU의 이벨루에이션 키트를 만들면서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드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알테라도 로켓보드라는 어떤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SoC FPGA 제품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사용자끼리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포털 사이트를 알테라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로켓보드.org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HPS 하드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HPS 영역을 이제 보시는 게 자체가 AR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웨비나의 어떤 여건상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이 많은데요. 기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듀얼 코어의 고텍스 A9 코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NL 컨트롤러가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페리페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페리페럴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주목하실 만한 점은 예를 들면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더넷이 2포트가 제공있는
서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기가까지 제공이 되고 1588 그 프로토콜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SD 카드, 그 다음에 SPI, 캔 드라이버까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요. 예. 기존의 ARM 그 상용 CPU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디바이스 버스를 나눌 때 그 APB라든지 AHB 이렇게 나눠서 그 저속의 디바이스와 고속의 디바이스를 구분해서 그 레이텐시를 좀 더 레이텐시를 좀 더 줄여보자라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계층화 시키는 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의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 이더넷, 그 다음에 SD 카드, 낸드 플래시는 이제 L3 마스터 스위치를 통해서 L3 메인 스위치에 바로 붙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4 스위치를 통해서 여기 그 저속의 디바이스들 예를 들면은 캔 드라이버, 그 다음에 UA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계층을 둬서 페리페럴들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 SoC FPGA의 HPS 영역을 이제 그 이해를 하실 때 크게는 여기 보시면은 MPU 영역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암코어 영역하고, 그 다음에 S3 인터커넥트 영역하고, 이제 메모리 영역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각각의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어떤 게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FPGA 매니저죠. FPGA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FPGA 사이드의 어떤 컴피게이션이라든지, 뭐 리셋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 매니저. 전체의 시스템 클락을 대해서 이제 PLL 컨트롤 관련된 부분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매니저. 그러니까 시스템 동작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매니징하는 그런 어떤 그 IP들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CPU 영역 외에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 번째로 HPS의 클락 매니저를 보시면은 이제 그 HPS에 사용하고 있는 클락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클락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메인 PLL, 페리페럴 PLL, SDM PLL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PLL을 세팅해서 동작 속도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예, 리셋 매니저는 당연히 이제 이름에서 보셨다시피 리셋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고요. 클락 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크게 클락 도메인이 있는데 이 클락 도메인을 세 가지를 이제 담당하고 있다라고 세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PGA 매니저는 CPU 그러니까 HPS가 FPGA의 어떤 파트에 대해서 어떤 그 오퍼레이션을 할 때 아니면 컴퓨테이션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어떤 영역이고요. 예, 시스템 매니저는 이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트 컴퓨테이션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테이터스 관련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칩 롬과 온칩 램이 있습니다. 온칩 롬과 온칩 램은 각각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온칩 롬은 그 부트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이제 이 부팅이 관련된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CPU가 HPS 영역이 살고 났을 때 리셋 됐을 때 가장 먼저 점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역을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부트를 이뤄내고요. 그 다음에 온칩 램이 있습니다. 온칩 램은 가장 첫 번째로는 용도가 그 프리로더라고 불리는 저희들 이제 부팅 시퀀스 중에 사용되는 어떤 스테이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미지, 그 프리로더라는 이미지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영역에다가 뭐 임의의 어떤 뭐 어플리케이션을 넣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이드하기는 60KB 언더, 60KB보다 작은 사이즈의 어떤 이미지를 넣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미지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리로더가 올라가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역을 다른 용도로 쓰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TCM이라고 해서 타이틀리 커플드 메모리 같은 영역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프리로더를 적재해서 구동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페리페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더넷이 있지 않습니까?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가까지 지원이 되고, 기가 BPS까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1588, 그러니까 시간 동기화를 위한 1588, 표준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프레임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1500바이트 이상의 어떤 굉장히 큰 패킷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VLAN도 제공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USB OTG IP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OTG 모드, 호스트 모드나 아니면 디바이스 두 개 다 선택에 따라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캠 컨트롤러, 그러니까 주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어떤 통신 프로토콜 이제 주로 이제 캔이라든지 린이라든지 플렉스라든지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캠 컨트롤러, 캠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바이스 차원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I, 주로 이제 대기라든지 아니면 ADC 같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SPI 버스에 대해서도 4개 채널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I2C, 일반적인 어떤 제어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I2C 포트도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UART, 2포트까지 제공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디자인 하실 때 만약에 SPI가 생각보다 어떤 많이 쓰이게 된다, 아니면 I2C가 생각보다 많이 쓰이게 된다, UART가 지금 어떤 하드 와이어하게 제공이 되는 어떤 UART보다 많이 써야 된다 하면은 FPG 사이드에서 그만큼 생성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디자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예. HPS 영역이 이제 부팅을 할 때 어떤 스테이지를 보시면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셋이 될 수 있겠죠. 리셋이라는 게 콜드 리셋이나 아니면 웜 리셋 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리셋이 되면은 일반적인 CPU가 그렇듯이 부트롬으로 점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트롬을 점프하게 되면은 부트롬은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이 HPS가 어떤 방식으로 부팅을 할 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낸드 플래시로 부팅할 건지 아니면은 QSPI로 부팅할 건지 아니면은 SD 카드로 부팅할 건지 판단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SPI면 SPI 아니면 낸드 플래시면 낸드 플래시에 적재된 프리로더를 온칩 램으로 카피를 합니다. 이 프리로더는 온칩 램에 카피되어서 실행됨으로써 기본적인 어떤 IOCSR, 그러니까 핀 목싱 관련된 부분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PLL들, 그러니까 동작 속도, 그러니까 SDM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어의 동작 속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M을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프리로더가. 그 다음에 다시 부트로더를 일반적인 램, 그러니까 일단 램을 이니셜라이즈 했으니까 이 이니셜라이즈 한 램에다가 부트로더를 적재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리눅스라든지 일반적인 리눅스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Uboot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트로더 부분이 이제 Uboo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트로더 부분이 Uboo트가 될 수 있고요. 이 Uboo트가 실행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다시 리눅스를 부팅한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OS를 부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OS가 부팅되고 나면은 실제 유저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각각의 어떤 부트 스테이지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나는 프리로더까지만 사용할 거다. 예를 들면 부트롬에서 바로 나의 60KB 보다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넣은 다음에 실행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도 디자인이 가능하시고요. 부트로더 영역까지만 사용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Uboot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만들어서 어떤 동작을 시키겠다. 또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리셋이 되고 나면은
그 CPU가 저희들이 이제 듀얼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CPU 제로하고 원 있다고 치면은 이 일반적으로 제로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이제 헬드가 되고요. 일단 멈춰지는 상태가 되고 제로가 일단은 부트롬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부트롬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되죠. 암 코드를 실행하게 되고, 예. 이렇게 되면 부트롬에서 이제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부트롬은 일단 C셀하고 B셀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B셀을 바라보고 현재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부팅을 할 건지를 이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B셀에서 그 SD 카드로 부팅하겠다라고 판단하면은 SD 카드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O 관련된 부분들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리로더를 부트롬이 카피를 해옵니다. 그러면은 부트롬이 온칩 램에 카피를 해오죠. 그래서 그 실행 권한을 부트로더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로더는 이쪽에서 그 SRAM이라든지 아니면 필렛에 대해서 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RAM이 얘가 이제 그 프리로더가 SRAM을 살리게 되는 거죠. 이 동작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프리로더가 다시 SD 카드를 통해 가지고 유저의 부트로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U부트가 되겠죠. U부트를 DDR로 카피해 와서 동작을 시킵니다.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U부트는 다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OS, 그러니까 리눅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되겠죠. 커널을 들고 와서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은 다시 자기의 파일 시스템 상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분들께서 작성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리눅스를 부팅해서 어플리케이션 동작시키는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OS 없이 사용하는 어떤 그 접근 방법을 보통 베어메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OSless 아니면은 그 아주 간략한 스케줄러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베어메탈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베어메탈용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부트롬은 저희들이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이 프리로더, 온칩상에서 동작하는 프리로더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작성해서 동작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이 프리로더에 그 베어메탈로 내가 프로그램 작성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트로더에서 바로, 예를 들면 내가 U부트용 어플리케이션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U부트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베어메탈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만들면은 U부트가 로딩을 해서 베어메탈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이 또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OS가 올라가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되죠. OS가 기본적으로 계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 시스템 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저 영역, 커널 영역에 계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어메탈이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OS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티피컬하게는 OS가 동작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OS가 없는 환경에서는 이제 베어메탈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QSys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QSys는 이제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QSys는 이제, 알테라가 제공해드리는 인베디드 환경에서 인베디드 관련된 어떤 그 디자인 하실 수 있는 어떤 개발 툴의 이름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제 개발 툴의 이름이자 아니면은 환경의 이름이자 버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QSys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QSys 이용해서 니오스라는 CPU 설계했는데, 아니면은 VIP라고 불리는 비디오 이미지 프로세스 관련된 거 디자인했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QSys라는 거는 페리와 페리들 아니면 IP와 IP를 연결할 때 좀 더 유니파이드 된, 그러니까 좀 더 정형화된 어떤 그 통합 환경, 연결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자인 어떤 플로우상에서 기존에 이제 커터스로 디자인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커터스에서 QSys를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QSys가
하나의 그 HPS를 하나의 IP로 바라보고 IP와 어떤 다른 IP들을 연결해주는 그걸 디자인 가지고 다시 코타스에서 컴파일하게 되는 어떤 그런 플로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이제 사실 좀 비슷하고요. 근데 QCS에서 어떤 만들어진 어떤 산출물 가지고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께서도 이제 들으시겠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분께서도 QCS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좀 더 SOC FPGA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QCS로 어떤 SOC FPGA를 디자인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 앤 소프트웨어 핸드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핸드오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출발점이죠. 소프트웨어 쪽에 시스템 디자인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요 디자인 가지고 소프트웨어 설계를 시작하세요라고 이제 보통 뭐 얘기를 할 때 뭐 저희들은 핸드오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핸드오프를 통해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 툴이 이 CPU가 다이내믹하게 그 디자인이 되는 CPU다 보니까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에서는 이 CPU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페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걸 알아야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넘겨주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오프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과정이 이렇게 봐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이제 QCS라는 건데요. 그 QCS는 과거에 하드웨어적인 어떤 디자인을 하신다. 뭐 VHD라든지 베릴로그를 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조그만 디자인을 하실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큼직큼직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그걸 정합시킬 때 물론 자체적인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좀 더 검증이 된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발론 버스라든지 ARM의 AXI 버스라든지 그 버스를 통해서 정합을 시키시게 된다면은 디자인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QC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QCS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의 이름이자 그 다음에 이 툴의 이름이자 전체적으로 툴의 이름이자 이제 환경의 이름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NOC, 네트워크 온 칩이라고 말씀드리는 기존의 리거시한 어떤 버스 구조 방식은 모든 버스 형태를 각각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쉐어하는 방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NOC 구조는 그 피어 투 피어 간에 메시하게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피어 투 피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 자체를 쉐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보시는 이 그림상에서도 보시면은 이 일반적인 어떤 그 스위칭 네트워크 그러니까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와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은 이 NOC 구조에서 가장 특징되는 게 피어 투 피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어 투 피어는 그 패킷으로 트랜잭션을 자기 쪽에서 보낸다. 그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QCS의 그 버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QCS 버스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유저한테 보이는 버스 형태는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테라의 아발론 버스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RM의 악시 버스, AXI 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NOC 구조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버스 형태를 동시에 지원한다. 그러니까 아발론 버스와 AXI 버스를 지원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CS가 사용하고 있는 NOC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든 트랜잭션을 패킷 방식으로 바꾼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게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시리얼 래피드 IO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트랜잭션을 패킷으로 자기 쪼개므로써 결국에는 어떤 레이텐시를 줄일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NOC 구조에서 이 어댑테이션을 주는 부분, 실제 유저 쪽하고 어댑테이션을 주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가지 프로토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발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AXI 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버스 형태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아발론 버스와 AXI 버스를 지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실제 사용자는 이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만, 그러니까 실제로 바깥에 보이는 부분, 아발론 버스가 될 수도 있고 AXI 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실제로는 AXI 버스로 만들어낸 트랜잭션이 여기 패킷으로 만들어져서 이 아발론 스트림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시 여기로 갔을 때 출발은 AXI로 출발했지만은 아발론의 어떤 버스 타입으로 다시 디코딩이 될 수 있습니다. 디코딩이 되어서 아발론 마스터로 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내가 원래 익숙한, 만약에 로직을 디자인 하신다면 내가 원래 익숙한 버스에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시면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발론 버스가 AXI 버스보다는 뭐 기본적으로는 좀 쉬우니까요. 아발론 버스로 일단 디자인 하시고 바로 저희 HBS하고 어떻게 연결이 더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기존에 사용하시는 어떤 IP가 있는데 그 IP가 AXI 버스다. 그러면 AXI 버스를 바로 붙여서 사용도 가능하시고요. 예. 그래서 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가용성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QSys를 띄우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그 IP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이 우측이 이제 그 어떤 IP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IP들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렇게 연결할 건지가 나오는 거고, 좌측이 이제 여기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이 판넬에 들어갈 수 있는 IP들을 나열해주는, 리스트해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알테라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IP가 있고, 사용자가 뭐 커스텀 로직을 만드셨으면은 내가 AXI 버스든 아니면 아발론 버스로 만드시면은 여기에 사용자가 만든 IP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여기 커넥션에서 연결만 해주시면은 각각의 페리들이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아주 복잡한 내용들, NOC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QSys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연결할 거야. 나는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방향만 지정해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QSys가 알아서 이렇게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쿼터스부터 해서 QSys를 사용해서 SOC FPGA를 디자인하는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쿼터스를 띄우시겠죠. 쿼터스를 띄우시고 디바이스를 선택하십니다. 그 SOC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QSys를 띄우시게 됩니다. QSys를 띄우시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클락 포트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사용자분께서 이렇게 연결을 원하는 IP들을 이제 지정하시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각각이 제공해드리는 IP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HPS라고 해서 하드 프로세스 시스템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QSys에서 바라봤을 때는 HPS도 하나의 디바이스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QSys 디자인 하시는데 HPS를 끌어다 놓은 다음에 나머지 주변 페리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HPS를 이제 연결하시겠죠. 예.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간략하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커넥션 컬럼에 내가 그냥 이 보시면은 동그라미에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이제 까만색으로 변하는데요. 까만색 변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발론 스트림 소스가 아발론 스트림 싱크에 연결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 다른 버스도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직접 그 연결될 만한 포트를 이제 지정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요런 만약에 HPS를 이제 이렇게 등록하신다. 이 디자인상에 등록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HBS가 바깥의 포트들하고 이제 연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포트들이. 이 포트들을 적절하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SoC 디바이스를 봤을 때, 이 QSys로 디자인하시게 되면은 이제 요런 구성이 나올 수 있는데요. 요런 구성일 때, 뭐, JTAG 브릿지, 뭐, 니오스, 소프트코어 CPU죠. 소프트코어 CPU와,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컨트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엑셀레이터, 그 다음에 어드레스 스팬 리스텐더, 뭐, 이런 어떤 IP들이 있습니다. 이 IP들을 이제 나열을 하게 됩니다. QSys로 나열을 한 다음에, 이 HPS도 하나의 이제 QSys가 바라봤을 때는 하나의 컴포넌트죠. 이 컴포넌트를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 나열을 한 다음에 각각의 나열된 어떤 그 컴포넌트들은 각 자기가 이제 연결해야 될 어떤 포트들을 이렇게 바깥에 보여주는데요. 이 포트들이 이제 그 HPS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HDF, LW, 그 다음에 AXI 마스터. 그러니까 HPS to HPGA, 라이트웨이트, AXI 마스터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CSR 레지스터, 그러니까 컨트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접근할 때 사용하는 버스인데요. 굉장히 그 일반적인 제어 관련된 어떤 컨트롤을 할 때 사용되는 버스인데, 이 버스를 사용할 때 이 버스와 시스템 컨트롤 관련된 어떤 그 컴포넌트를 이제 연결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포트를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HDF, HPS to FJ AXI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버스를 이제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의 컴포넌트와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 슬레이브가 되겠죠. AXI 슬레이브고 AXI 마스터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CPU 사이드에서 이게 소프트 CPU죠. 니오스 사이드에서 어떤 뭐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냈을 때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제어를 할 때, 예를 들면 HPS에 있는 어떤 특정 페리를 제어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 CPU가 이쪽 니오스 CPU가 그 F2H AXI 슬레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쪽 그 SD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량의 데이터, 예를 들면은 뭐 비디오 스트림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SDRAM에다 바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HPS의 SDRAM에다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쪽 F2H, FJ2 HPS SDRAM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가진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대략적인 모양이, 이제, QSys 디자인 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IP들을, 사용하시려는 IP들을 나열을 하신 다음에, 이 커넥션 그 파넬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뭐, 각각의 포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커넥션 가능한, 포트를 연결하신다든지, 그래서 각각의 페리트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그 SoC, FPGA,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성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넘겨줘야 될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프리로더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DRAM이라든지 PLL을 세팅해주는, 초기에 부팅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PLL을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동작 속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SDRAM은 어떻게 사용하기에 따라 소프트웨어 쪽에 넘겨줘야겠죠. 그 과정을 핸드오프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은 이제 그 코타스를 한번 컴파일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파일이 이제 QSys에서 생성되는 파일은 system.sopc info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혹시 니오스를 써보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 파일 안에는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이제 QSys에서 나와 있는 IP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UART를 쓰고 있다면 UART가 어떤 번지에 있고 현재 보레이트는 얼마고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시스템 ISW info라는 파일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SDRAM 뭐 킬리베이션 데이터들 아니면은 뭐 파라미터들, 그 다음에 핀먹스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프리로더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를 생성해내고요. 그래서 프리로더가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SPC 인포는 주로 어디서 쓰이냐면은 그 디바이스 트리, 그러니까 커널,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트리를 만들어주는 DTB 파일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일들은 이제 좀 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EMIF 그 XML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이제 SDRAM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파라미터는 어떤 파라미터냐면은 그 HPS가 가지고 있는 HPS에 데디케이트된 SDRAM 컨트롤러에 대한 거고요. 사실은 그 FPGA 사이드에 있는 SDRAM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FPGA 쪽에서는 하드하게 그냥 그 디자인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어떤 파일이 나오진 않고요. 그 HPS에 데디케이트된 SDRAM 컨트롤러 쪽에서만 EMIF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핀 멀티플렉싱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모듈을 사용하겠다. 이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UART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중 한 개만 사용하겠다. 아니면 둘 다 사용 안 하겠다. 두 개 다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hps.xml 파일이요. 그 다음에 시스템 ID 관련된 파일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SPL이라고 불리는, 저희들이 이제 프리로더를 SPL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이름으로 해서는 프리로더고,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Uboot의 SPL이라는 어떤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옵션이라기보다 그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저희들이 이제 알테라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SPL에서 같이 사용하게 될 소스들이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VD 파일이 있습니다. 이 SVD 파일은 어떤 거냐면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알테라 DS5, 그러니까 ARM DS5라고 불리는, ARM에서 나온 그 DS5 개발 툴에서 알테라 에디션이 따로 있습니다. 알테라와 ARM이 협약을 맺어서 이제 ARM사가 ARM DS5를 알테라 전용 버전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요. 그 개발 툴이 레지스터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디자인하실 때 UART를 여러 개 쓰셨을 때, 그 UART 여러 개에 대한 어떤 레지스터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5에서 이 파일을 링크시켜주면은, 각각의 어떤 DS5에서 직접적으로 UART에 대한 레지스터를 접근이 가능한, 그러니까 디스크립터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 개발 툴 없이 데이터 시트만 바라보고 개발하실 때는 손으로 다 디코딩해서 16진스를 어떤 비트가 어떤 의미니까 이거 다 디코딩해서 이제 작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DS5는 이 SVD 파일 가지고 요 레지스터에 요 비트는 어떤 의미구나를 갖다가 디스크립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적용이 가능하신, 굉장히 쉽게 하드웨어 디버깅이 가능하신 어떤 기능을 제공해 드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PC 인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이게 되는 게 디바이스 트리를 만들 때 쓰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이런데, 디바이스 트리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디바이스 트리가 저희 경쟁사도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 예전에 어떤 리눅스 커널을 포팅한다고 말씀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메뉴 컴피그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레퍼런스 키트에 가 제공되는 커널이 이제 제공이 되겠죠. 그 커널에서 보통 메뉴 컴피그 들어가서, 나는 이 레퍼런스 키트 중에서 어떤 디바이스 사용 안 하니까 이걸 내가 선택해서 드라이버를 삭제한다든지, 물론 이게 부트롬의 용량 한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보통 삭제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도 싸져서 넉넉하게 나오다 보니까, 커널 자체는 그냥 있는 거 쓰시고, 다이내믹하게 디바이스를 이제 이네이블 시킨다든지 디세이블 시키시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디바이스 트리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은 수정을 안 하시고,
벤더에서 제공된 커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이 버트를 한 개밖에 안 쓰니까 디바이스 트리를 고쳐서 난 한 개밖에 사용 안 한다는 걸 갖다가 그 커널한테 알려주고, 커널은 다이내믹하게 그 부분을 이제 그 커널에서 다이내믹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 보통 이용을 하시죠.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디바이스 트리고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 디자인 플로우에 대해서 ACDS라고 불리는 게 저희들 코타스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큐시스, 그 다음에 코타스, 그 포함해서 저희들이 ACD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CDS가 이제 큐시스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핸드오프 관련된 것들, 프리로더하고, 그 다음에 SVD, SOPC 인포, 요 생성된 걸 가지고 각각이 디바이스 트리를 만들고, 프리로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디버거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절반을 딱 나누자면은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물론 그 CPU 설계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고, 반대 경우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경기를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은 왼쪽 사이드가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 분들께서 CPU 쪽 주변 회로까지 디자인하시고, 이걸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들이 핸드오프 관련된 것들, SVD 파일, SOPC 인풋 파일을 넘겨주시면 여기서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디자인 플로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C, FPGA를 사용하실 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께서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툴인 SOC EDS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알테라가 니오스를 만들어내면서 니오스의 개발 툴을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타스를 설치하실 때 보시면은 니오스 개발 툴을 설치할지 말지를 이제 보통 물어봤거든요. 근데 알테라는 이제 직접적으로 개발 툴에 대해서는 이제 만들진 않고 ARM에서 만들어낸 DS5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DS5가 내부적으로는 이제 ARM-CC라든지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내장된 것도 있지만은 리나노라든지 아니면은 코드벤치 툴을 보통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한데 모아서 제공해 드리는 그 패키지가 SOC EDS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핸드오프 툴이 같이 제공이 되고요. BSP 에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디벨로먼트 관련해서 저희들은 요토 리눅스 기반의 어떤 리눅스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토 관련된 것들이 같이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트 관련된 것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어메탈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리눅스를 사용하시지 않고 OS 없이 어떤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라이트한 작은 용량의 OS, FreeRTOS OS라든지 이런 사용하실 때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드라이버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이제 보통은 베어메탈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베어메탈에서 일반적으로 OS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라이버들은 각각 페리에 대한 드라이버들을 저희들이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그게 이제 EDS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S5, 그러니까 이제 통합 개발 툴이죠. ARM에서 나온 ARM 관련된 통합 개발 툴,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 개발 툴을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예, 디자인 이그젠플도 같이 당연히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타겟 유지가 나오는데 모든 어떤 개발에 있어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드 브링업, 그러니까 보드가 처음 이제 설계되고 나서 PCB가 처음 나오고 나서 눈을 뜨게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한다든지 OS 포팅한다든지 아니면 베어메탈로 어플리케이션 작성한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개발 환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들 EDS 제품군이고요. 사실은 EDS에 포함된 리나노 컴파일러 툰체인이라든지 코드 소스리의 코드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EDS 설치하지 않으시고 사용도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통합된 환경을 사용하시려면 EDS 설치하시고 이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시죠. 욕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과거에 리눅스를 개발하실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커널에 대한 포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유부트 포팅, 그 다음에 베이스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 이 과정 자체가 뭐 상용 그 서비스, 몬타비스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반 그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좀 힘든 과정으로 좀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좀 쉽게 가자, 개발 환경을 만들자는 것들이 이제 요토 프로젝트입니다. 원래는 베이스 되는 건 오픈 인베디드 프로젝트인데요. 이 요토 프로젝트의 어떤 그 플레이어로서 알테라는 참여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텍사스 TI라든지 아니면 화웨이, 그 다음에 윈드리버, 그 다음에 뭐 멘터 그래픽스, 인텔, 몬타비스타, 뭐 세계 유수의 인베디드 관련된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러니까 그 인베디드 리눅스의 그 개발 환경 자체를 통합해보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출발하는 어떤 프로젝트고요. 알테라는 이 요토 프로젝트에 대해서 키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많은 것을 이제 좀 더 그 포함을 시켜서 보다 빨리 오픈 그 소스에서 개발된 환경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어메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여기 BSP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요. 그 베어메탈용 그 컴파일러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EDS가 도합 세 가지의 컴파일러가 제공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리나노 그 컴파일러 툴체인이 있고요. 두 번째가 ARMCC, 그 세 번째가 그 코드 소서리의 그 코드 벤치, 그 베어메탈용 그 툴체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세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각각이 좀 약간의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리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리나노 컨소시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큰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ARM에서 좀 더 오토마이즈된 오픈 소스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리나노 프로젝트의 어떤 기본 모토인데, 거기서 만들어낸 사출물인 GCC, 리나노 GCC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랑하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ARM하고 그 다음에 FPGA를 동시에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PU용 JTAG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FPGA용 JTAG, USB 블래스터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죠. 일단은 요런 환경 자체도 굉장히 어떤 뭐 좀 성하신 작업 중에 하나지만은, 만약에 CPU에서 어떤 발생되는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FPGA의 어떤 그 상태를 알고 싶다면은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결과적으로 따로 오니까요. 뭐 칩이 분리되어 있다, 아니면은 같은 칩에 있더라도 두 개가 따로 있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조건에 대해서 잡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알테라와 ARM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USB 블래스터 하나 가지고 그 두 개 동시에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 알테라의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는 디버깅 관련된 어떤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디버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보시니 녹색 그 페리페럴들이 이제 알테라 암만 가지고 있는 페리페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트레이스라든지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 CTI라고 불리는 크로스 트리거 인터페이스인데요. 이게 그 CPU 쪽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트리거 조건을 FPGA에 전달하고, FPGA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트리거 조건을 그 CPU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CPU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발생돼서 브레이크 됐을 때 이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로직 사이드가 되겠죠. FPGA 사이드가 되는데, FPGA 사이드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죠. 트리거가 발생시켜서 현재 그 로직 사이드의 그
시그널들을 스냅샷으로 잡을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에 그 로직에서 어떤 특정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CPU 쪽으로 트리거를 일으킨 다음에 그 CPU 쪽에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재 상호 간에 굉장히 어떤 타이틀하게 묶여서 그러니까 디버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별도로 존재한다면은 사실은 여기서 CPU 쪽에서 브레이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로직에서 지금 이미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어떤 다른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스냅샷을 잡아가지고 전혀 디버깅이 안 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반대 경우 똑같겠죠. 예. 그래서 초기에 어떤 디버깅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초기에 뭐 브링업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IP를 새로 설계하시고 CPU 코드와 그 정합을 시킬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 SOC EDS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에디션이 있는데 하나는 웹 에디션과 나머지 하나는 서브스크립션 에디션이 있습니다. 그 디버깅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이제 서브스크립션 에디션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가격은 대략 990불 정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웹 에디션은 이 디버깅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들, 그러니까 뭐 이클립스 IDE, 그 다음에 리눅스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컴파일러 툴체인들, 그러니까 디버깅 기능만 빼고, 그러니까 그 크로스 트리거링 디버깅 기능만 빼고 나머지 기능 모든 거 포함된 게 무료가 제공이 되고요. 서브스크립션 에디션은 이제 그 디버깅 기능이 포함된 게 이제 995불 정도에 제공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서브스크립션 에디션은 사실 하드웨어 하시는 분이라든지 IP를 만드시는 분들 정도까지만 필요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웹 에디션만 사용하셔도 이용하시는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제 권장해드리기는 뭐 한 개발 그 그룹 내에 뭐 서브스크립션 에디션 한 개 정도 구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웹 에디션으로 이용하셔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온 자료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제목은 이제 More Fun with Altera인데 좀 더 재밌는 기능을 많이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게 오픈CL이라든지 VI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L은 일단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실 내용이실 텐데요. 어떤 병렬화 관련된 어떤 그 병렬화시키고 가속화시키는, 병렬화해서 가속화시키는 어떤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CUDA라는 어떤 개념이 있죠.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일단 발전을 하고 이제 크로노스 그룹에서 그 계속 표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는 어떤 표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병렬화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엑셀레이터 하드웨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GPGPU가 되겠죠. 엔비디아의 뭐 그래픽 카드 아니면 ATI 그래픽 카드, 예,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FPGA 상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예, 그것들은 이제 만들고 커스터머 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킬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호스트 CPU가 있고, 호스트 CPU는 이제 시퀀셜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시퀀셜한 알고리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병렬화된 어떤 엑셀레이터는 이쪽에서 하드웨어가 만든다가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나 ATI의 그래픽 카드가 되겠죠. 그래픽 카드에 굉장히 많은 부동소수점 연산기를 이용해서 병렬화된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받는 이 사이 구간은 이제 PCI 익스프레스가 보통 일반적으로 PCI 익스프레스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알테라가 첫 번째 어프로치는 그 스타틱스라든지 이런 고성능의 어떤 FPGA를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그래픽 카드처럼 받고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호스트 CPU가 액세스를 해서 결과치를 받아오는 이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아무래도 표준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매니코어 CPU라든지 아니면은 뭐 GPGPU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계없이 동일한 어떤 알고리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예, 동일한 알고리즘 코드를 사용하고 개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그 HDL, 베릴로그나 VHDL로 어떤 특정 알고리즘을 작성하실 때 6개월 정도 걸리는 것들을 오픈CL로 작성했을 때 그 1개월 내로 줄여줄 수 있다. 보통 개발 기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코드를 사용하면서 그 여러 엑셀레이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이 오픈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오픈CL의 어떤 아키텍처는 이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호스트 CPU가 있고, 그래서 호스트 CPU하고 이 커널이라 불리는 것. 이 커널은 이제 사실은 그 GPGPU에서 도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하고 이 호스트 프로세서 간에는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이 연결된 패스를 통해서 호스트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고 결과값을 받고 그걸 정합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요. 좀 더 발전해서는 스트리밍 모델이라고 이제 불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I/O 부분, 그러니까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더넷 맥이 있는데요. 이더넷 맥에서 아니면 비디오에서 이 비디오 IP가 비디오 스트림을 받아서 이 글로벌 메모리 버퍼, 인자가 들어갈 수 있는 버퍼에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커널은 수시로 가져가서 계속 데이터를 계산해내고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CPU와 그 다음에 이 그 로직 간에 그 움직이는 그 버든이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고속의 어떤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스트리밍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모델이 비디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파이낸셜 쪽 하이 프리퀀시 뭐 트레이딩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CL 파이프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각각의 그 스테이지에 처리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두고 그 각각 패스를 만들어주고 이 패스별로 스스로 커널이 움직이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트래픽 매니저 이더넷 같은 경우에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트래픽 매니저가 이제 뭐 어떤 특정 패킷을 받아서 첫 번째 커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수학 함수가 아닌 패킷에 대한 함수겠죠. 이 패킷에 대한 함수가 특정 영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다음 뭐 레이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걸 머지해서 다시 커널로 다른 라인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ARM라든지 뭐 저희들 이제 SoC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ARM이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전혀 관여 없이 이니셜라이즈만 해주고 패킷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커널 영역에 대해서 HDL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C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컨버전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가 큰 장점이 되고, 이런 그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가 용이하게 된다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략한 데모 동영상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은 저희들 사이클론 SoC 디바이스 디벨로먼트 키트에서 LCD 디스플레이어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SD 카드에 저장된 MPEG MPEG 동영상 파일을 ARM CPU가 디코딩해서 LCD 디스플레이로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ARM 코어 CPU가 SD 카드 통해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FPGA 사이드에 있는 디자인 메모리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프레임 버퍼가 되는 거죠. 이 프레임 버퍼에다 저장을 하고 다시 프레임 리더 IP가 있는데, 이 IP는 저희들이 이제 VIP라고 불리는 비디오 앤 이미지 프로세스 수트가 있습니다. 그 수트에서 수트에 포함된 IP 중에 일종인 프레임 리더를 통해 가지고 프레임 버퍼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LCD로 디스플레이하는 데모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데모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욕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저희들 리눅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알타의 SOC FPGA의 리눅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배포를 해드리는 방식이 욕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욕토를 사용하셔서 어떤 이미지를 빌드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잠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욕토 프로젝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좀 더 쉽게 리눅스에 대한 어떤 인베디드 리눅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고요. 리눅스 커널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로 배포가 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소스 코드가 여기 보이십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배포가 되는 소스 코드들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소스 코드가 각각이 또 컴파일 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크로스 컴파일이 하기에 좀 까다로울 때도 있고, 그래서 네이티브 컴파일러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가자라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소스 코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재료겠죠. 원재료고, 그 다음에 레시피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코드는 어떻게 컴파일해라 라는 게 이제 이 레시피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레시피라는 파일로 정의를 하시면 되죠. 이건 자기가 유저분들께서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테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부트, 그 다음에 커널, 그 다음에 프리로더, 그 다음에 루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 비지박스 같은 경우에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레이어로 해가지고 묶어놨죠. 메타 알테라라는 이름으로 묶어놨고 그걸 이제 배포를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트 베이크라는 명령, 일종의 메이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메이크 같은 건데, 메이크 명령 같은 건데, 비트 베이크를 통해서 비트 베이크가 레시피를 읽어서 소스 부분까지 읽어가지고 이제 메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빌딩을 해주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익숙해지시는데 조금은 이제 힘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시고 나면은 어떤 전체적인 개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차피 SD 카드라든지 어떤 대용량의 코드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대용량의 어떤 메모리를 사용하시게 된다면은 커널을 직접적으로 수정하시는 부분보다는 디바이스 트리를 수정하셔가지고 어떤 내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만 인일브 시키고 나머지 디스일브 시킨다든지, 커널 모듈은 이미 다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커널 용량, 메모리 용량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커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하시고, 그냥 디바이스 트리를 통해 가지고 인일브만 시키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오픈소스 툴킷을 사용하겠다, 내 프로젝트에. 그렇다면 이제 욕토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추가를 시킬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알테라가 제공해드리는 메타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유부트, 그 다음에 커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 BSP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알테라의 SOC FPGA에 맞는 것은 요거다 이렇게 해서 디폴트 값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냥 비트 베이크 명령을 통해서 커널만 명령만 치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떤 좀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 쉬운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필요하시면은 이제 욕토 프로젝트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고요. 물론 사실은 이제 욕토 프로젝트를 이용 안 하시고 스스로 만드시는 과정 자체도 그만큼 힘이 드실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른
다른 거는 이제 취향에 따르겠죠. 예. 예. 그래서 알테라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오픈소스의 어떤 발맞춰서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의 어떤 움직임에 발맞춰 나가려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이 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실제 그 유저분들께서, 커스터머분들께서 이제 이득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그만큼 정합하기가 쉽고, 내가 새로운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나의 어떤 디자인을 정합해서 빨리 제품 출시하기도 쉽고, 그래서 알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요토를 이용해서 어떤 빌딩하는 어떤 프로시저는 이런 그림입니다. 요토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요토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알테라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EDS CD 안에 리눅스 SOC FPGA라는 이 VXS 파일이 있습니다. 이 VXS 파일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원본이거든요. 이 원본을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로컬 카피본을 이제 만드실 때는 이렇게 요 보이시는 화면대로 카피를 하시고 이제 명령을 주시면은 이제 로컬에 요토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런 알테라 관련된 이닛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을 주시고 소스라는 명령 아시죠? 소스 주시고 그 다음에 알테라 이닛 쉘 스크립트 안에 실행시키시고 그 다음에 타겟 디렉토리 지정해 주시면은 이제 비트 베이크라는 어떤 요토 명령어가 실행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비트 베이크를 실행하실 때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시작하실 때 소스 주시고 알테라 이닛 주시고 타겟 디렉토리 주시고 이제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비트 베이크 유부트 치시면은 유부트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이제 소스까지 이제 들고 와서 빌드하고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커널 만드실 때 비트 베이크 리눅스 알테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이제 만들어주시고요. 그 RFS 커널 리투 파일 시스템 만드실 때도 비트 베이크를 해주시고 알테라 이미지. 그러니까 손으로 메이크 파일을 만드시는 경우 있겠죠. 전체 시스템 만들어주는 빌드해주는.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개발할 때도 손으로 메이크 파일 만들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번 외의 일인데 그 번 외의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요토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비트 베이크 명령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만들어진 이미지가 요토 밑에 빌드 밑에 템프 디렉토리 밑에 디플로이 디렉토리 밑에 이미지 디렉토리 밑에 이제 생성이 됩니다. 예.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또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이제 일단 요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토 프로젝트.org에 가셔가지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관련된 어떤 동영상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 강의를 또 알테라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제가 전달할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전달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엑시오스나 아니면 알테라 홈페이지를 통하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